돼지고기에 새우젓과 양파를 넣어 끓이다가 양파와 순두부를 더한 찌개를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합니다. 토요일이라고 아이들이 세종시 수목원으로 놀러 갔습니다. 돌아오면 먹게 맛난 저녁을 준비합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감자와 양파를 듬뿍 넣어 닭도리탕을 해주려고 닭도 한 마리 담았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 일이니 장을 보고 오는 걸음이 신납니다. 안녕하세요. 감성편지의 김다원입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약속했을 때 그것을 지키느라 애쓴 적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니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약속을 해서 이런 시간을 보내나 후회하기도 합니다. 간절하게 부탁하니 어쩔 수 없이 응했다가 물질적인 손해를 본 적도 여러 번 있지요. 거절하기 힘들지만 이젠 그런 약속을 안 하려 합니다. 착한 코스프레는 더 이상 안 하고 싶습니다. 내 자유와 내 시간을 잃지 않고 싶습니다. 자유로움을 느낀 후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 후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노란 손수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로이 긴 헤엄. 우리 라오핑상과 나는 마침내 광동성 해안에 있는 쉐하우에 도착하여 바닷물로 뛰어들었다. 1970년 11월 9일 밤 12시. 별빛조차 어려있지 않은 바다.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손짓하듯 저 멀리서 반짝이는 자유의 불빛. 홍콩 쪽의 랴오파오샨 마을까지 조류를 타고 헤엄쳐가면 6시간 정도 뒤에는 가 닿을 수 있으리라는 우리들의 계산이었다. 라오핑샹과 나는 22살 동갑내기. 우리는 홍콩에 가서 결혼해서 거기서 살 계획이었다. 장무투를 도망쳐 나온 우리는 100여리를 걸었으며 29일 동안 거의 뜬 눈으로 지샜다. 게다가 정확히 24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거기 도착만 하면 뜨거운 국수를 후루를 먹을 수 있어요. 나는 계속 지친 라오핑상의 힘을 북돋워 주었다. 나는 광동 태생으로 딸 4형제 중 셋째였다. 1949년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후 부유한 사업가였던 아버지는 자본가로 몰려 전 재산을 몰수당했다. 우리는 낡아 빠진 목조 3층 집으로 쫓겨났다. 아버지는 그 얼마 뒤 돌아가셨다. 내가 3살 때였다. 어머니는 그 낡은 집의 2층을 남에게 새로 내주고 수혜품을 만들어 가족들이 생계를 꾸려 나가셨다. 우리들의 생활은 당국에 의해 철저히 감시되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에서 10까지 정부가 정해준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 우리 스스로의 의견은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용납되지 않았다. 나는 홍콩의 친척을 만나보고 온 동창들에게서 거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삶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책이나 신문을 읽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때 속으로 언젠가는 그 자유의 땅으로 도망치겠다고 굳게 결심하였다. 1964년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였으나 고등학교의 진학은 허락되지 않았다. 1년 동안 가사를 돌보던 나는 퉁규 안군에 있는 환강공사에 가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환강공사에는 10,000명의 노동자가 있었는데 몇 개의 생산대로 분할되고 또 작은 조합 안으로 세분되어 있었다. 한 반의 인원은 약 200명이었다. 인민공사원은 집에 갈 일이 있더라도 상부의 허락을 얻도록 되어 있었다. 내가 소속된 생산대에는
16살부터 22살 사이의 청소년 8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소위 교육받은 소년도 있었고 사회적 소년도 있었다. 교육받은 소년은 고등학교나 대학에 가지 못한 자들이었고 사회적 소년이란 지정받은 일자리에 얼른 가지 않았던 말하자면 불량 아이들이었다. 작업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사이에 1시간의 휴식이 있었다. 일은 주로 농사였다. 때로는 흙을 운반할 때도 있었다. 나는 한 달에 약 20일을 일했는데 임금은 $7 정도였다. 쌀 105표를 사고 나면 $4가량이 남는데 그것으로 반찬거리와 기타 일용품을 사야 했다. 나는 같은 또래의 다른 세 처녀와 함께 가구도 없는 삭막한 방에서 살았다. 채소는 우리 스스로 농사를 지어 작업했다. 일주일에 6번 밤에 모여 모택동 사상에 대한 토의를 했다. 나는 이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따금 비판을 받았다. 그 공사에서 일한 지 3년이 지난 뒤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곳으로 온 라오시 핑상을 만났다. 밭에서 일하다 내가 물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한 것이 인연이 되어 그와 알게 되었다. 그 뒤부터 우리는 자주 만났다. 우리는 성격이 서로 정반대였다. 내가 적극적이며 말이 많고 감정적인 데 반하여 그는 중키의 자제심이 강한 운동선수였다. 언젠가 한번 농사꾼이 자전거를 빌려 탔다는 나의 말을 듣고 그는 화를 벌컥 낸 일이 있었다. 그는 때때로 기분이 언짢을 때는 식사를 건너뛰는 버릇이 있었다. 나는 일찍이 폐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노라고 그에게 말해주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 성공을 거두려면 스스로 자신을 엄격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우리가 언제부터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는지 나는 기억에 없다. 사랑하는 사이라고는 하지만 그 공사에 있는 다른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장래가 없었다. 1970년 봄 광동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러 갔을 때 그와 나는 쉬쉬해가면서 홍콩으로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친척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다시 공사에 돌아온 우리는 자전거 소풍을 나가는 척 하면서 그 사이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해 9월 나는 반장에게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10일간의 귀향 휴가를 얻었다. 휴가 기간이 다 끝난 뒤에도 나는 그대로 집에 누워 아직 병이 완쾌되지 못하였다고 공사에 편지를 띄웠다. 그동안의 핑상은 신경통을 핑계로 20일간의 휴가를 얻었다. 계획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를 도왔다. 한 친구는 콤파스를 주었다. 또 다른 친구는 농구볼의 튜브를 주었다. 다른 한 사람은 지도를 구해주었다. 식량은 미리 프롤레타리아 학교 동창네 집에 감추어두었으므로 발각될 염려가 없었다. 이렇게 남몰래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에 수영 선수인 핑상은 내게 수영을 지도해 주었다. 그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나의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함께 떠나면 발각이 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우리는 따로 헤어져 가다가 장무토에서 합류하기로 했다. 11월 1일 밤 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자며 눈물이 작별을 했다. 이튿날 아침 장무토행 기차를 탔다. 정거장에는 핑상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다. 만나자마자 우리는 재빨리 산속으로 가 몸을 감추었다. 해변까지 거리는 80여 리. 그러나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산길로 도는 바람에 우리는 거의 2배나 되는 거리를 걸었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을 도와 걸었다. 길을 떠난 지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우리는 보온에 도착하였고 8회째 되는 날 저녁에는 해변을 따라 나 있는 125번 도로에 이르렀다. 그 지역은 경비가 엄중했으므로 우리는 그곳을 피해 약 20여 리를 돌아
쉐하우라는 곳으로 가기로 했다. 가지고 온 식량은 이미 바닥이 나 있었다. 해변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발각되지 않았다. 앞으로 그 먼 바다를 헤엄쳐 건널 일이 남아있긴 했으나 우리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해변의 개흙밭으로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고생이 시작되었다. 내가 하느님처럼 믿었던 빙상이 갑자기 사시나무처럼 온몸을 떨면서 어지럽다고 말했다. 지병인 신경통이 도졌던 것이다. 그는 등의 통증이 자꾸 더 심해진다고 투덜거렸다. 얼마 후엔 기진맥진해버린 듯 가쁜 숨만 몰아쉬었다. 용기를 내요, 빙상. 이제 얼마 후엔 뜨거운 국수를 먹게 돼요. 나는 그에게 속삭였다. 개흙바닥으로 걷기 1시간. 물이 깊어져서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우리는 가져온 농구보리 튜브에 바람을 집어넣어 등에다 단단히 잡아매었다. 수영이 아직 미숙한 내가 2개를 차지하고 수영선수인 빙상이 하나를 가졌다. 나는 당초 그의 도움을 얻어 도망에 성공하기를 기대했었으나 지금 상황은 정반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수영하기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되었을 때 그가 나를 불렀다. 힘없는 목소리였다. 우리 도로 돌아가자. 그는 헐떡거렸다. 더 갈 수가 없어. 어둠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 목소리로 미루어 그가 굉장히 지쳐있음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나는 등에 쥐고 있던 2 고무공을 풀어 그의 것과 바꾸어 지었다. 그가 마침내 팔을 내밀어 나에게 매달려왔다. 나는 이제 2 사람 몫의 헤엄을 쳐야 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하겠다고 이를 악물었다. 실패로 끝나고 말기에는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이 일에 바쳐왔고 견딜 수 없는 고생을 참아왔던 것이었다. 게다가 다시 돌아간다 해도 생명을 건지기에는 이미 때가 늦은 다음이었다. 총사령이 분명했다. 나는 2시간 이상 빙상을 끌고 갔다. 처음에는 조금씩이라도 손을 저어 내 힘을 덜어주려고 하던 그가 이제는 마치 시체처럼 사지를 내려뜨리고 나에게 끌려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가 갑자기 무서운 힘으로 몸을 뒤치었다. 이렇게 해선 못 가. 나는 더 이상 꼼짝 못하겠어. 혼자 가요. 그는 내 손을 뿌리치고는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자살할 결심임이 분명했다. 나는 그와 싸움을 벌였다. 애원하기도 하고 잡아당기기도 하고 발로 걷어차기도 해보았으나 그것은 마치 무슨 바다 괴물과 싸우는 것과 다름없었다. 나는 혹시 어선의 불빛이라도 보이지 않나 사방을 두리번거려 보았다. 그러나 어둠 속에 가라앉은 바다는 무섭게 조용하기만 했다. 그는 거듭 내 손을 뿌리치고 물속으로 들어가곤 했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마침내 나도 지쳐버리고 말았다. 빙상은 이제 조용했다. 죽어버린 것이었다. 빙상의 죽음을 확인하자 나는 다시 힘을 내어 헤엄쳐 나가기 시작했다. 공포와 살겠다는 의지가 나에게 무서운 힘을 주었다. 고무공을 붙잡아 맨 끈을 잡고 나는 계속 죽은 빙상을 끌고 헤엄쳤다. 이제는 그의 머리를 지켜 올려주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힘이 한결 덜 들었다. 나는 거의 망아의 상태 속에서 헤엄쳐가고 있었다. 시간관념도 이제는 없었다. 그것은 일생 중의 가장 긴 밤이었다. 나는 마치 환각 속에서처럼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최고의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과연 옳은 방향으로 헤엄쳐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는 이미 관심이 없었다. 정신이 가물가물하여 왔다.
나는 애써 인민공사에서 경험한 그 인간 이하의 모든 고생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핑상이 해준 말, 스스로를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고 한 그 말이 생각났다. 그러자 그의 말이 나의 내부에서 마치 화산과도 같은 에너지를 주었다. 피로와 공포에 지쳐 핑상처럼 죽게 되는가, 아니면 최선을 다하여 홍콩에 가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내가 선택한 길은 뻔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신기루처럼 멀리서 반짝이는 세 개의 불빛이 보였다. 그것은 가물가물 꺼져가던 내 생명의 심지에 얼마간의 기름을 다시 부어주었다. 나의 내부에 또 다른 새로운 힘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불빛을 향하여 거의 무라지경에서 나는 앞으로 돌진해갔다. 어슴푸레한 하늘을 배경으로 마치 저승의 영토와도 같은 유연한 해안선의 윤곽이 드러나 보였다. 바다 어딘가에는 자유와 구속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쳐져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의 경비정들이 그 순간에도 음흉한 눈초리를 빛내며 바다를 오가고 있을 것이었다. 나는 최후의 순간까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자신을 채찍질했다. 이제 만의 전체 지형이 확실하게 보였다. 머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수면과 평행이 되게 숙여 난파선에서 굴러나온 표류물처럼 위장해 보이려고 애썼다. 나지막한 산들 사이에 움츠린 어촌의 모습이 시야에 나타났다. 그런데 해안까지 겨우 수백 야드 거리를 남겨놓은 그 순간 운수 나쁘게도 다리에 쥐가 올랐다. 움쭉달싹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쳐들고 사방을 휘둘러 보았다. 저만치 정박해 있는 작은 기선 두 척이 보였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 때문에 소리쳐 구조를 요청할 수가 없었다. 잠시 후 그 중의 한 척, 그것은 다행하게도 홍콩 해상경찰 소속이었다. 나를 향하여 왔다. 그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공산의용군이 조종하는 또 한 척의 기선이 있었다. 홍콩 경찰은 공산주의자들이 발견하기 전에 나를 배 위로 끌어올렸다. 좀 기다려주세요. 나는 그들에게 소리쳤다. 저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잡고 있던 끈을 들어 그들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은 핑상의 주검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는 그 공산주의자들이 땅에서 함께 탈출해 나오는 데 성공했다. 며칠 후 핑상을 매장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물었다. 무슨 까닭에 6시간 동안이나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끌고 왔지요? 혼자 왔으면 그만큼 덜 고생을 했을 텐데. 저는 그를 버리고 올 수 없었어요. 꿈에라도 그의 시체가 다시 중공 해안으로 떠밀려가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살아서 탈출하지 못한 한을 풀어주기 위해 시체라도 자유의 땅에 파묻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우리가 자유롭게 숨을 쉬는 것처럼, 자유롭게 먹고 사는 것처럼 어느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내 자유, 우리의 자유 지켜가야지요. 고맙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뵙겠습니다.